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소방차 200대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경남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해 처음 강릉 지역 가뭄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올해 다시 내려져 메마른 논밭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밀양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 밀양강입니다. 강변에 소방 물탱크차 여러 대가 모여 차례로 강물을 담습니다. 강물을 끌어오는 대용량 배수펌프 장비입니다. 분당 물 8,000리터를 빨아들여 한 번에 최대 5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 적게는 6,000톤에서 많게는 12,000톤을 채우고 향한 곳은 근처 논. 방사포로 물을 뿜어 말라붙은 논을 적십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농민에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고맙죠.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땅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35년 전보다는 가뭄이 더 심하니까 피부로 많이 느껴요. 논에 물을 대는 물탱크 차는 경남이 아닌 다른 16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입니다. 경남의 심각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소방청이 지난해 강릉에 처음 내렸던 국가소방동원령을 2년 연속 발령한 겁니다. 경남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소방차 200대를 동원하여 지역 내 가뭄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고요.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가뭄 주의 단계 이상인 경남.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는 이틀에 걸쳐 물이 부족한 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내륙 곳곳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을 해갈할 단비를 넘어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내륙에는 이렇다 할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메말랐던 땅은 이제 중부 일부까지 가뭄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을 토대로 산정한 기상가뭄은 남부 대부분 지역에 이어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심한 가뭄은 경남에 이어 경북 일부 지역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7월과 8월은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비가 이어져야지 그 물이 이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또 특히 당분간 그렇게 큰 비가 예보가 있지 않아서 당장 가뭄 해갈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비 소식은 있습니다. 일본을 지나온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금요일까지 최대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광복절 연휴부터는 서쪽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뒤 약화한 태풍 돌핀이 남긴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치예보 모델마다 비구름의 이동 경로와 시점을 다르게 내다봤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중국에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지는 아직 변동성이 큽니다. 유입되는 수증기의 양과 기압 배치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실 단비가 될지 대비가 필요한 호우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기압계 변화가 변수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극심한데요. 특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김묵래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입니다. 강남권에 신규 주택 2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2년 전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6월까지 1, 2지구 모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들이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을 끌어모으고 있는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또 풀릴지 관심인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많이 짓는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었는데
관건은 서울시와의 협력 여부입니다. 국가주도 주택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그린벨트 해제가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의 협조 없인 교통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조성이 어려워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온 오세훈 시장은 최근 서리풀이 마지막이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묶인 용산 어린이 정원이 공급지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법대로 공원 조성을 하면 몰라도 집을 지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반발 여론이 커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그야말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공격한 쟁점들을 줄줄이 다시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회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동시에 진행 중인 시점에 열렸습니다. 박빙 구도 속 굳히기 또는 뒤집기가 절실한 만큼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를 저격하며 배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레버리지 ETF부터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지방선거 평가까지 기존에 나온 공방을 모조리 동원해 총리와 당대표 시절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주자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두고 협공을 펴자 결국 설전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1번, 국정과제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문제를 모르고 내란 종식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어떤 뇌피셜에 나온 겁니까? 국정과제 50%는 뭐예요? 가져왔어요. 덫을 놓고 퀴즈하는 식으로. 신천지부터 불법 전화방까지 전당대회를 얼룩지게 한 의혹들 역시 소환됐습니다. 전진숙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캠프의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그러면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자, 30초 누가 지났습니다. 주지 않았을까요? 박빙 대결 중인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선호 투표와 결과 승복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서로를 돕겠다고 우선 약속하긴 했지만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대여 투쟁에 소극적이던 당협위원장들을 물갈이하겠다며 사실상 전국 단위의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의 각 지역 책임자 격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당원들이 보기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물갈이하겠다며 그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재선출했던 관행을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 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일각의 재신임 투표 주장에 대해선 사퇴론이 이제 안쓰럽다, 공천 때문 아니냐며 일축했습니다. 같은 날 당이 당협위원장을 평가하고 선출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른바 조강특위는 때마침 2차 회의를 열고 당협 평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중에 충실하게 당위원장의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해서 다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고 당협이 지정되면 조강특위 범위에 포함시켜서. 조강특위에 이어선 전국 시도 사무처장들을 여의도 중앙당사로 불러 연석회의를 여는 등 장 대표 체제 속 전국 조직 정비가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장 대표가 윤리위원회 재가동에 이어 본격적인 당내 장악력 높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당내 일부 중진은 부정선거 관련이나 친한동훈계 공격 메시지로 사실상 장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사퇴로는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고 보고 있다며 견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달 말 취임 1주년을 맞는 장동혁 대표는 조만간 남은 임기 당 운영 방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내놓은 인적 쇄신 카드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지만 현장엔 큰 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까맣게 그을리고 타버린 뼈대만 남은 창고 잔해를 굴착기가 파냅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여전히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간밤에 불씨는 완전히 꺼졌지만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에서 올라오는 기체를 물로 가라앉히는 겁니다. 반도체 및 화장품 원료, 그리고 페인트 및 윤활유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연 발화한다든가 그런 물질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1시간 동안 이어진 큰 불의 처참한 흔적은 창고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건물을 떠받치던 철근 기둥은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지거나 끊어졌고 화학 물질을 보관하던 철제 선반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불에 탄 창고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렇게 위험물을 보관하는 철제 통이 우그러져 있습니다. 현장이 정리되지 않고선 화재 현장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소방과 경찰은 잔해를 치우고 안전을 확보한 뒤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우선 창고 내부 CCTV를 확인하고 불이 시작된 정확한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 화재 창고에 어떤 화학 물질이 얼마나 보관돼 있었는지도 감식을 통해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YTN은 대한인명구조단을 포함한 사설 구급차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비영리 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실제로는 일부 사설업체들의 편법 영업에 쓰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인명구조단은 지난 1990년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출발지 기준 해당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와 달리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장거리를 뛸 수 있어 사설 구급차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절별로 행사가 강원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충청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제주도까지도 그 차는 가서 행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 사설 구급차 소속 기사에게 인명구조단 차량을 빌려주고 뒷돈을 챙기는 것도 업계에선 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들한테 줬고 한 차량 한 50만 원씩 받았죠. 받아서 15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제가 뭐 관리비가 됐던 뭐 이런 명목으로.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과 사설 구급업체가 사실상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학생 사망사고를 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는 같은 지역 사설업체 대표가 지부장이었고 경기 의정부에선 인명구조단 지부장의 가족이 사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설업체 아니에요. 사실혼이에요. 제가 그냥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공동 대표처럼. 대한인명구조단 측은 지부장이나 가족이 사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10여 곳에 달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환자 이송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전국구 면허가 일부 사설업체의 영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콜롬비아 소식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진 발생 만 이틀이 지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는 구조대의 손길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중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의 맨손으로 잔해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간간히 극적인 구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희망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Ahorita suponemos que hay unos cadáveres porque ya se siente el olor, pues, se siente el olor fuerte y entonces estamos escarbando en esa parte que estamos escarbando. 바로 눈앞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끔찍한 매몰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La niña tiene 11 años, ella quedó atrapada en el tercer piso del bloque B con sus abuelitos. En este momento no la han podido sacar todavía ni a la niña ni a los abuelitos. 통신과 교통망이 파괴된 상태에서 콜롬비아 당국의 피해 집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앙인 초코주의 경우 대부분이 산악 밀림지대여서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임시 대피소와 기본적인 구호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00여 차례나 이어진 여진의 공포 때문에 노숙을 하는 이재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mergency shelter, food assistanc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health care for affected communities are among the top priorities. 콜롬비아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사흘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일제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 업계는 커피 수출의 핵심 창구 가운데 하나인 부에나벤트라 항구를 통한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는 중재국들의 입장을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이란과 중재국들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또 동결 자금 지급을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정하고 미국이 해협에서 군사적 우위에 있고 이란을 봉쇄하는 건 미국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이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계속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이란을 믿을 수 없다면서 미국의 해협 통제를 주장했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m the last person to trust Iran. They've lied to me constantly. We have total control over the Hormuz Strait right now. They don't have control. We have total control. We own it.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상 봉쇄로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란에 남은 건 300%의 인플레이션뿐이라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장악 발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란 전쟁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평균 130척이 넘었지만 지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미군이 아닌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란이 제한적인 드론과 미사일 공격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휴전 연장 합의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란은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국영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60일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이 오는 17일 이 휴전 기한 만료를 앞두고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휴전 연장 승인을 통보하고 연장 기한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어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서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외무장관 또 파키스탄 주재 이란 대사가 만난 가운데 나온 소식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과 휴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복귀해 약속을 이행할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도 현재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레바논과 기본 합의를 이뤘던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무장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이 안보지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אנחנו, כפי שראש הממשלה ואני הבהרנו חד משמעית, לא נסוגים מאזור הביטחון הזה. אני עומד כאן בליבו של אזור הביטחון.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 지구내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골자로 한 평화안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오늘도 가자 지구 북부를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나마 다소 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해 6월에 3.5%보다 둔화했고 전망치에 부합했으며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6월에 5.7% 하락한 데 이어서 7월 들어서도 1.5% 하락한 게 전체 지수의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에 2.6%보다 상승률이 둔화했고 전월보다는 0.2% 올라 기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주거비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 머물렀던 것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이끌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지표가 통화정책 선제 안내를 최소화했던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의 물가 대응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CPI 상승률이 5월 4.2%에서 6월에 이어 7월에도 둔화한 만큼 연준이 한동안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페드워치에서 금리 선물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전에 이 금리 동결 확률을 50%로 봤는데 지금은 약 60%로 올라갔습니다. 종합금융그룹인 알리안츠 그룹은 CP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다소 완만하지만 우호적인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이 약화한 점도 CPI 상승세 둔화와 함께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준다고 분석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is eases pressure a bit for the Fed to think about raising rates. I think what they see is the labor market that wasn't quite as strong as previously expected. 네, 뉴욕 증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7월 CPI는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최우선으로 관심을 두는 사안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지만 이 중동 상황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 기준인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88.98달러로 전장 대비 0.1% 올랐고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7달러로 0.1% 올랐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4% 하락했고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26% 올랐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4% 상승했습니다. 다만 월가는 중동 사태가 계속되는 한 이 최우선 사안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만큼 CPI의 선행 지표격인 PPI, 도매 물가 지수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거주용이 아닌 그다음에 또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가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발표가 혼란스러운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동산부터 증시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부동산 이야기 하기 전에 미국 물가 이야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일단 상승하긴 했지만 2달 연속 그 상승세는 둔화가 됐거든요. 간단하게 결과 먼저 짚어볼까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4% 성장을 했고요. 그 이야기 어떤 거냐면 이제 시장에 부합하는 정도의 성장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원 CPI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물가 상승분에서 에너지 가격이라든 식료품을 제거한 것이 한 2.5% 정도 상승함으로써 이 역시 시장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인상적으로 본 건 어떤 거냐면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한 1% 정도. 사실 7월에 어떤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관계들이 또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미국 이란 전쟁이 있어서 관계들이 이게 해소가 안 되면서 흔히 말해서 유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조금 지난달 6월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 상승의 추세가 조금 꺾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물가 상승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면서 큰 역할을 하긴 했는데 이 중에 숙박비, 호텔이라든 이런 쪽을 차지한 숙박비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이 상승세를 좀 줄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형성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의 어떤 인상 속도 둔화. 물론 작년보다는 14% 이상 올랐는데 에너지 가격이 전월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됐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움직임이 이렇고 또 최근에 고용 지표도 둔화됐기 때문에 당장 그 다음 달 연준 금리 인상 부담은 좀 덜어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이제 금리 인상의 기대감, 확률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하는데 이번 CPI 발표 전까지는 뭐 한 45% 정도 이제 동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수치가 한 60%가량 올라갔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자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금리 인상 전에 이벤트들이 한 번 더 있죠. 그러니까 8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제 이 8월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다음 달 금리 결정 이전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을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 스텝이다. 다음 달 금리 동결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까지 부합을 해야 아마 금리 인상이 안 되지 않을까,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벤트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 고용 지표라든지 그런 다음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첫 스텝이다. 금리 동결을 위한 훌륭한 첫 스텝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신중론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미국 S&P, 나스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흔히 말해서 예측과 부합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국의 어떤 시장에 관한 실적에 관한 뉴스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 이제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그러니까 네비우스 같은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인데 이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 클라우드 업체는 아무래도 그 AI 인프라 관련 업체고요. AI 인프라 관련 업체라는 거는 GPU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의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좀 보여줬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AI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거는 많은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거 그리고 이제 AI 클라우드 업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 네비우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이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황도 좋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6,500선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사흘 연속 상승을 했는데 그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속가내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동전주들 이런 종목들 이제 관리 지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 미칠까요? 사실 동전주를 관리한다는 것은 지수를 관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시장에 나쁜 기업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많으면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서 지수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개인들의 연금 투자 같은 것도 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사이클이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전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 지수의 상승폭을 억제하고 그래서 코스닥이 사실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동전주의 역할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전주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이 퇴출한 걸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지수를 좀 올리겠다라는 양상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이 결국 1,000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90거래일 중에 45거래일 연속 기준 상회 못하면 결국 퇴출된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상장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아무래도 시장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수가 잘 성장해야 연금 같은 것,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개인의 연금 투자 같은 거 활성화되고 주식시장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할 텐데 어떤 내용 담길까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는 것들, 또 대통령께서 13시간 이상 회의를 하는 것들의 중심은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혹은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자라면 주거 시설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미 지정됐던 그린벨트 같은 것들도 아까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린벨트 같은 것도 좀 해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제를 해가지고 택지 개발 같은 걸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용산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그린벨트 해제 혹은 있는 흔히 말하는 비아파트 주거에 대한 비아파트 주거를 어떻게 임대시설 같은 것들을 바꿔가지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수요라는 것이 실거주자가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제 수요 어떤 금융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것을 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혹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나오면 시장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 대책의 규모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정치,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방향에 따르면 대형 택지 개발을 굉장히 위주로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정시키려 그러면 대형 택지 개발, 흔히 말하는 신도시 같은 것들 개발함을 통해서 민간 분양을 공급하고 민간 분양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런 사이클을 보통 그렸는데 그 정도로 할 규모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많은 방향이 우리나라 주택 제도라든지 선분양 제도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 대형 택지 개발에 굉장히 특화된 제도들이거든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택지 개발들을 하고 아파트를 많이 지은 것이 여태까지였는데 그런 정책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해서 시장의 기대감 혹은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공급을 이번에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흘러온 한국의 어떤 택지 개발 방식하고 아파트 개발 방식하고 좀 어떤 기대감이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 규모를 좀 봐야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공급 대책 발표 앞두고 지금 부동산 시장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가 23%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대출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총량 규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은 인증 흔히 말하는 금액까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같은 대출을 신청했다 할지라도 상반기에는 됐지만 하반기에는 대출 규모가 흔히 말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반토막 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계약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지는 것들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결국은 내가 자본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잔금 같은 거 치르려 그러면 대출이 원활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대출 승인 같은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출 반응 구멍이다 이런 대출 때문에 계약 같은 것들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장에 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제 또 해지하는 분야도 있을 거거든요. 계약 해제라는 것이 서로 상호간에 이제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주택 시장이 좀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부분이 겹치
겹치면서 뭐 한 달 새에 23% 이상 증가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도 그렇고 지금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도 대출이 어려워서 사실 실수요자들 어려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대출 총량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수요자, 뭐 생애 최초 직구매자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말할 건 없고 사실 상반기에 했던 것만큼 하반기에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안정성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본시장에서 상반기에 되는데 하반기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사실 흔히 말하는 투자자 입장 혹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룹들에 대해서 생애 최초 구매자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가 그 새 주택을 사는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러한 흔히 말하는 총량 규제를 조금 풀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반기에 나왔다가 하반기에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직구매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자산 중에 우리나라 개인의 자산 중에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의사결정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사람들이 믿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조만간 공급 대책 나올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급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들 좀 완화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규제들이 완화되는 거고 이게 시장 공급에 좀 도움을 줄까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완화되는 규제가 이제 흔히 말해서 공사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인데 예전에는 사실 공사비란 것이 흔히 말해 지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이고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시가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가야 된다. 이런 중개 기능을 해서 공정의 평가를 받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공정한 평가 프로세스, 감정평가를 받고 가는 공사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가는 프로세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빼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보통 2달, 석 달 이 정도 걸리면서 공사를 지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공사비 분쟁을 막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좀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뭐 관련해서 이제 재개발 조합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서울시가 하는 대책들은 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런 제도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2달, 한 달 정도 걸리는 프로세스 그리고 조합의 역량 같은 것들, 조합의 권한 같은 것들 강화해서 좀 빠르게 재개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취업자 수가 45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법 자체도 좀 경제 문제 넘어서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중견기업 이상의 어떠한 기업을 키우는 것들, 그쪽의 기업을 가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쪽 기업들이 지금 성장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청년 기업들이 청년 인력들을 뽑는 경향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예.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경력직 선호 현상 같은 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세를 빨리 하거나 혹은 큰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 결국 그 청년들이 선호한 기업들은 상당 부분 정해져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상 300인 이상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선호하는 기업들의 크기를 많이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결국은 규제 완화라든지 뭐 세제 완화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전용기 갈아타기는 미사일 공격 위협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측근만 챙겼고요. 장관과 취재진은 미끼가 됐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튀르키예 방문을 마친 뒤 비밀리에 대통령 전용기에서 빠져나온 건 비밀 경호국 요청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이란의 위협에 겁먹지 않았다며 이례적인 위장 작전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No, not surprised. I have a lot of threats. I don't worry about anything, to be honest. Whatever it is, you know. 미 비밀 경호국이 당시 포착한 건 앙카라에서 이륙하는 에어포스 1을 견착식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으로 알려졌습니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를 신빙성 있고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It's my opinion that there was something else specific. There was something else that was of a high level. 트럼프 대통령과 공군 수송기로 옮겨 탄 사람은 댄 스케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오랫동안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측근들이었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와 백악관 출입기자 13명 등 100여 명은 미끼 전용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On that Air Force One, which was judged too dangerous for the president to fly on, what precautions were taken to keep the staff and reporters on that plane safe? 사전에 알리지 않은 건 물론 한 달이 지나서야 언론 보도로 해당 작전이 확인되면서 당시 동행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청소년 스포츠 행사장 상공에 민간 항공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해 F-16 전투기가 출격하고 섬광탄까지 발사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 항공기가 침범한 건 최소 4번째로 이란의 암살 위협 속에 트럼프 주변 항공 경계에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독립균형관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인 호시안 지사의 활동자료 18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호 지사가 일제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중국 이름을 사용했다는 문헌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권 등 희귀 자료들을 공개한 건데요. 호 지사는 지난 1908년 한인 공동회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1945년 광복 전까지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한평생 독립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또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지만 뒤늦게 후손이 확인되면서 4년 만에 훈장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충북 청주동물원에서 지내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사자 바람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오전 8시쯤 청주동물원에서 바람이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분석 중이지만 사자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자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람이는 비좁은 실내 공간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로 구조돼 갈비사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이제는 가을이 확연히 다가온 느낌인데요. 밤사이의 기온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예년보다 2도 정도 낮아서 출근길 쾌적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다만 내륙과 달리 제주와 여수 등 일부 해안가에서는 다시 열대야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침과 달리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낮에는 영락 없는 8월의 한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33도, 대구가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9도, 안동 20.3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서울과 청주 33도, 광주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반면 비바람이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동해안에 이어 오후에는 경남 일부 지역에도 단비가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내일까지 5에서 최대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충청 이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에는 휴일 오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에 대개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드는 가운데 대조기까지 겹쳤습니다. 밤 사이에는 폭풍 해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저지대 침수 등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1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